지난 이틀간 내린 비로 뉴욕시 일원 곳곳에서는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남가주 곳곳의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 경찰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이자 서부지역 수자원을 담당하는 후버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10일 연속 비 소식이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집중호우가 지나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뉴욕 뉴저지 일원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는 곳곳의 도로와 거리, 지하철역 등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 이노드 지역 A트레인 노선은 14인치의 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열차 운행 서비스를 중단하고 승무원들이 직접 밤새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열차 B와 D 노선, 할렘의 뉴헤이븐 노선, 메트로노스 허드슨 노선과 리버데일 그레이스톤 사이,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팎으로도 홍수 여파로 인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외에도 브롱스 리버파크웨이 등 뉴욕 뉴저지 일원의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주민들의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심한 뇌우 및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뉴욕시 브롱스의 한 지역에서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차 3대가 들어갈 정도 크기의 이 싱크홀은 그 위에 주차돼 있던 하얀색 벤 차량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뉴저지 일원에서는 이보다 더 긴 뇌우를 동반한 집중호우 소식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약 10일 동안 예고됐습니다. 오는 24일 일요일 한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기록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하루 이틀을 제외한 적어도 8월 2일까지는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뉴욕시의 새로운 홍수 위험 지역에는 한인들이 밀집 거주해 있는 퀸즈 북동부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도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일대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퀸즈의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와 유니온 스트리트, 루스벨트 애비뉴 일대와 리비츠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되어 있는 머레이힐 162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와 43 애비뉴 사이, 그리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 지역에 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샌페드로와 이스트 28가 도로에서 총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40대 남성이 발견됐는데 피해 남성은 운전자 간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11시 40분쯤에는 남가주 5번 프리웨이에서 자신의 차에서 내린 범인이 뒤에 있던 트럭으로 걸어가 운전자에게 총을 쏜 뒤 도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심한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목격자들로부터 총격범의 차량 번호를 제공받아 인근 지역에서 용의 차량을 찾아내고 관련자 3명을 구금했습니다. 경찰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숨졌는데 온라인상에서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차장 CCTV 화면입니다. 남성이 서성이는 동안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2명의 정복 경찰이었습니다. 놀란 듯 보이는 남성이 뒤로 돌아 도망치자 경찰이 따라가며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쓰러진 올해 23살 로버트 마퀴스 애덤스는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저녁 8시경 불법 도박장에서 한 남성이 무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입했으며 주차장 도착 당시 남성이 장전된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경관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 동안 남성이 총을 들고 다가오는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경찰을 향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유족과 흑인 인권단체들은 숨진 남성이 경찰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고 등을 보인 채 달아나는 상황에서 벌어진 잔인한 총격 사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무려 9발의 총격을 가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나왔습니다. 샌버나디노시 경찰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영상만으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여론 재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향후 추가 증거와 자료들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명 관광지이자 서부 지역 수자원을 담당하는 후버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는데 관광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투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후버댐의 모습입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댐의 한 곳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My goodness, someone's just blown out. 오전 10시쯤 후버댐의 변압기에 불이 붙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인 3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화재로 댐 투어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We were on our guide trip there and we have to go back because of fire and we had to wait a couple of minutes and then our tour was continuing.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전력은 문제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36년에 완공된 후버댐은 네바다와 애리조나의 경계에 위치한 콘크리트 중력식 아치댐으로 미 서부 지역의 중요한 상수원입니다.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어진 댐으로 명칭은 당시 댐을 계획한 후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댐의 높이는 726피트로 댐 상부 도로는 관광용으로 이용되며 하루 2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등 노동착취와 가출아동 성매매 등 인신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근절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2022년 국가별 인신매매 실태평가에서 한국이 2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관련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던 2001년 당시 3등급을 받은 이후 줄곧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18 countries were downgraded a tier, indicating that they either didn't make significant increasing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or worse, that their governments have a state-sponsored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등 피해자는 처벌하거나 추방한 반면 가해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근절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죄 사례로는 가출아동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넷에서 모집해 성매매에 나서게 하고 필리핀 등 아시아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성노동을 착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신체나 지적 장애인을 염전이나 원양어선 일꾼으로 착취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 빚을 지게 한 뒤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전 세계 188개 국가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 30개국이 1등급, 일본 등 133개국이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최하위인 3등급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지정돼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나타내는 D지표를 신설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을 위험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허브웰슨 시의원 대행이 오늘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업무 수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의 지지자들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 수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지지자들은 이미 3번의 시의원 임기를 마친 허브웰슨 시의원 대행을 의회로 복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메리 스트로펠 법원 판사는 다음 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웨슨 임시 시의원을 해임하지는 않지만 그 직위와 모든 업무 수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2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됩니다. 소녀상은 애틀란타 한인회관에 설치되며 다음 달 15일 광복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소녀상은 2017년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공원에 이어 조지아주에 건립되는 2번째 소녀상으로 기린비를 포함해 전국의 11번째 위안부 조형물이자 소녀상으로는 5번째입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와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일본 총영사관에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현지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건립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위원회는 제2소녀상이 한인 2세와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자가검사 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코로나 키트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셔가지고 보통 키트를 한 번에 2개 내지 5개씩 사가지고는 지금은 남은 게 없습니다.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가량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등 재유행이 가속화되면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582명.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은 것은 4월 말 이후 83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 예측치를 더 높였습니다. 8월 한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대 한 28만까지도 저희가 그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증 위주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의료 역량으로 감당할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백신 접종과 자발적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아마존이 허위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한 페이스북 관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마존은 10,000개가 넘는 페이스북 그룹의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해왔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한 뒤 건당 $10를 받고 아마존에 입점한 업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리뷰 대상은 자동차 부품부터 각종 전자기기와 부속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소송이 가짜 리뷰 그룹 관리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그룹을 폐쇄하고 부당한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여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을 위해 공군 비행장 활주로에 들어서는 KF-21 보람에 첫 국산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KF-21. 최고 속도는 마 1.8에 해당하는 시속 2200km지만 어제는 시속 430여 km로 비행했습니다. 이착륙이 원활한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가 제대로 되는지 등 전투기의 기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사천과 남해 일대에서 33분에 걸쳐 이뤄진 첫 비행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첨단 강국 육성과 국내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초도 비행이 성공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제 비행 시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2000여 회의 시험 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을 선언한 뒤 초도 비행까지 21년여 만. 한때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도 겪었지만 독자 기술 개발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성능을 보강하면 F-35와 같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신규 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가 9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2% 감소한 15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 158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주택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또한 전월보다 0.6% 감소한 169만 건으로 집계돼 허가 건수도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올 상반기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갈등으로 3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1919년까지는 우울증 상담이 많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부부나 자녀 사이 갈등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는데 올 들어 그 비율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팬데믹으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 요인이 커졌다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